포승줄에 묶인 여인과 그 곁에서 울부짖는 소년. 군중 속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사내의 심장이 내려앉습니다. 15년 만에 보는 첫사랑과 자신과 꼭 닮은 아이였기 때문입니다. 깊은 밤, 사내는 마침내 옥사 창살 앞으로 다가갑니다. 그는 왜 지금 나타났을까요? 위기의 둘은 제외할 수 있을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야기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숙종 임금께서 나라를 다스리시던 시절, 이른 가을 서리가 내려앉은 어느 날의 일입니다. 연이은 흉년의 백성들의 허리가 휘고 탐관오리들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어 고을마다 원성이 들끓던 때였지요. 그 고을 어귀 비좁은 길 위로 허름한 중치막을 걸치고 삿갓을 깊숙이 눌러쓴 사내 하나가 말없이 걸어 들어왔습니다. 등에 작은 보따리 하나를 맨 것 외에는 특별할 것이 없는 차림이었지만 걸음걸이만큼은 달랐지요. 흐트러짐 없이 가지런한 보폭, 주위를 살피면서도 결코 두리번거리지 않는 눈길. 보통 나그네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작거리 한편 주막에 자리를 잡으며 사내는 이름을 김도성이라 밝혔습니다. 주모가 방 한 칸을 내주고 나서도 사내는 방 안에 가만히 앉아 막걸리 사발 하나를 천천히 기울이며 창 너머 관아 쪽을 줄곧 바라보았지요. 저작거리에서 아전들이 고함을 지르는 소리, 장사치들이 흥정을 다투는 소리, 어디선가 아이가 우는 소리. 그 소리들 하나하나를 사내는 놓치지 않고 귀에 담았습니다. 그 사내의 진짜 이름은 이명훈이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5해 전 조참판의 간계에 걸려 역적의 누명을 뒤집어 쓰고 한밤중에 산을 넘어 도망쳐야 했던 선비였지요. 그날 밤의 일을 명훈은 아직도 눈앞에 선하게 기억했습니다. 집신이 달아 발바닥이 피투성이가 되도록 뛰었고 뒤에서 횃불이 가까워지는 소리에 간담이 서늘했습니다. 돌아볼 겨를 조차 없었지요. 목숨 하나만 간신히 건진 채 명훈은 이름도 얼굴도 지워버린 사람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런 명훈을 거두어준 이가 유판서였습니다. 조정에서도 손꼽히는 의로운 대신이었던 유판서는 명훈의 억울함을 처음부터 한 점도 의심하지 않았지요. 허나 조참판의 세력이 조정 안팎으로 깊게 뿌리를 내리고 있어 섣불리 정면으로 나서는 것은 오히려 명훈을 2번 죽이는 일이나 다를 바 없었습니다. 유판서는 오래 궁리한 끝에 다른 길을 골랐지요. 일찍 세상을 뜬 무명인의 호적을 빌려 명훈에게 새 이름과 새 출발을 마련해 준 것이었습니다. 살아있으나 살아있지 않은 것과 같은 죽은 사람의 이름을 빌린 삶. 그 위태로운 이름 하나를 두 손으로 꽉 쥐고 명훈은 버텼습니다. 그것이 완전한 구원이 아님을 명훈은 처음부터 알고 있었지요. 조참판을 잡아 진실을 밝히기 전까지 위조 호적이 드러나는 순간 명훈은 역적 이명훈으로 다시 잡혀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 외줄 위에서 명훈은 이를 악물고 공부했고 때를 기다렸습니다. 오직 조참판을 끝장내겠다는 일념 하나로 버텨온 세월이었지요. 그리하여 마침내 과거에 급제하고 암행어사의 자리에 오른 것이었습니다. 명훈의 품 안쪽 깊숙한 곳에는 낡은 천 조각으로 감싸는 비녀 반쪽이 언제나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15해 전 피눈물을 삼키며 서연과 나눠 가진 것이었지요. 떠나는 명훈의 손에 서연이 떨리는 손으로 쥐어주었던 물건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은빛은 군데군데 바래고 부러진 끝은 손에 닿고 또 다 반들반들해졌지만 명훈은 단 하루도 그 비녀를 몸에서 떼어놓은 적이 없었습니다. 서연이 살아있다면 반드시 살아있을 것이라 믿어왔지요. 두 쪽을 다시 맞붙이는 날을 그리며 버텨온 세월이었습니다. 삿갓 아래로 고을 저작거리를 조용히 훑어보는 명훈의 눈빛은 차분하고 단단했습니다. 하지만 품 안은 비녀를 가만히 손으로 짚을 때만큼은 그 눈빛 안쪽 어딘가에서 희미한 온기가 일렁이고는 했지요.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끝을 내야 했지요. 명운이 고을에 발을 들인 다음 날 아침 일이었습니다. 저작거리에 사람들이 하나둘 몰려들더니 이내관아 쪽에서 북소리가 우렁차게 울려 퍼졌지요. 명운은 삿갓을 눌러쓰고 군중 속에 자연스레 섞여 관아 마당으로 향했습니다. 마당 한가운데 포승줄에 묶인 여인이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30 중반을 넘긴 나이임에도 범상치 않은 기품이 느껴지는 낭자였지만 두 뺨에는 이미 붉게 달아오른 자국이 선명했지요. 여인의 이름은 서연. 이 고을에서 친모로 살아온 지 어느덧 10년이 넘은 여인이었습니다. 이름을 바꾸고 신분을 감추어 조용히 숨을 죽이며 살아온 세월이었지요. 그 앞에 관복을 걸친 사내가 거드름을 피우며 서 있었습니다. 조참판의 아들 조기준이었지요. 나이는 30을 막 넘겼으나 아버지의 권세를 등에 업고 고을에서 못할 짓이 없는 위인이었습니다. 조기준이 손에 쥔 부채를 딱딱 치며 입을 열었지요. 이 계집이 내 창고에서 비단을 훔쳤소. 창고지기가 똑똑히 보았다 하니 발뺌한들 소용없어. 오늘 공개 매질로 본보기를 보이겠소. 군중 사이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일었습니다. 서연을 아는 이들은 저마다 고개를 저었지요. 10년 넘게 이 고을에서 친모로 살아온 여인이 남의 창고에서 비단을 훔쳤다는 것이 쉽사리 믿기지 않았습니다. 허나 조기준의 위세 앞에 선뜻 입 밖에 나서는 이는 없었지요. 서연은 포승줄에 묶인 채에도 눈을 내리깔지 않았습니다. 두 눈에 분노와 억울함이 차 있었지만 무릎을 꿇으면서도 등은 꼿꼿이 세워져 있었지요. 소인은 훔친 것이 없습니다. 억울하옵니다. 서연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렸지만 또렷하게 마당을 가로질렀습니다. 조기준이 비웃으며 손짓을 했습니다. 그러자 하인 하나가 14살쯤 되어 보이는 사내 아이를 끌고 나왔지요. 두 손목이 묶인 아이였습니다. 서연의 눈이 한순간에 흔들렸습니다. 진영아, 아이의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에서 서연이 그때까지 억눌러 온 것들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소리가 났지요. 사실 조기준이 서연을 잡아들인 것은 비단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얼마 전 술김에 흘러나온 말 한마디가 조기준의 귀에 들어간 것이 발단이었지요. 생계에 쪼들리던 박서방의 동생이 조기준의 하인에게 술잔을 기울이다 무심코 내뱉은 말이었습니다. 형이 죽기 전에 서연 낭자한테 뭔가를 건넸다더라. 그 한마디가 조기준의 머릿속에서 좀처럼 가시지 않았지요. 박서방은 오래전 관아에서 일하던 하급 관리였습니다. 그가 죽기 전 양심의 가책을 이기지 못했는지 15해 전 조참판이 이명운을 역적으로 모함하던 현장을 직접 목격한 전말을 낱낱이 적어 서연에게 몰래 건네주었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된 조기준은 피가 식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진술 문서가 세상에 나오는 날 조참판의 모든 것이 끝날 수 있었지요. 조기준은 아버지 몰래 먼저 처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조참판은 아직 문서의 존재조차 모르고 있었지요. 서연을 잡아들여 문서를 빼앗고 없애버리면 그만이라고 조기준은 단순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리하여 비단도둑이라는 허울을 씌워 서연을 관아 마당에 무릎 꿇린 것이었지요. 진영이 끌려 나오자 서연의 기세가 한순간에 꺾였습니다. 무릎을 꿇은 채 이마를 땅에 찌으며 빌었지요. 아이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제발 아이만은 놓아주십시오. 조기준은 부채를 접으며 냉랭하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숨기고 있는지 순순히 털어놓으시오. 마당 안에 싸늘한 공기가 내려앉았습니다. 군중은 숨을 죽이고 그 광경을 바라보았지요. 아무도 나서지 못했습니다. 군중의 가장자리에서 명운은 그 광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았습니다. 담장 기둥에 기댄 채 삿갓을 눌러쓰고 있었으니 누가 보기에도 그저 구경꾼 하나로 보였겠지요. 허나 삿갓 아래로 드러나는 명운의 턱선이 돌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두 손은 소매 안에서 주먹을 단단히 쥐고 있었지요. 서연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어도 알아보지 못할 리가 없었습니다. 15해 전 명운이 도망치던 날 밤에도 서연은 저렇게 등을 꼿꼿이 세우고 있었지요. 울면서도 쓰러지지 않는 여인이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포승줄에 묶이고 클바닥에 무릎을 꿇으면서도 조기준을 올려다보는 눈빛만큼은 꺾이지 않았지요. 명호는 그 눈빛을 보는 순간 가슴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달려가고 싶었습니다. 포승줄을 끊어주고 싶었지요. 조기준의 멱살을 잡고 싶었습니다. 허나 명호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섣불리 나섰다가는 15해를 갈아세운 계획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었지요. 아직 때가 아니었습니다. 조참판 부자를 한꺼번에 엮으려면 더 많은 것을 손에 쥐어야 했습니다. 진영이 끌려 나오고 서연이 무너지는 것을 보았을 때 명우는 눈을 질끈 감았다가 떴습니다. 두 발이 앞으로 나아가려는 것을 온몸의 힘으로 붙들었지요. 품 안은 비녀를 손가락 끝으로 꽉 짚으며 속으로 내었습니다. 조금만 참으시오, 서연. 조금만. 군중 속에서 새어나오는 한숨 소리들이 명운의 귀를 때렸습니다. 이 고을의 백성들이 저 광경을 바라보며 무엇을 느끼는지 명운은 짐작하고도 남았지요. 억울함을 알면서도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처지. 명운도 15해 전에 그 처지였습니다. 그래서 더욱 빨리, 더욱 확실하게 끝내야 했지요. 단 한 번의 실수도 허용할 수 없었습니다. 망나니가 불려올 기세를 보이자 군중이 술렁였습니다. 명우는 삿갓을 더 깊이 눌러쓰고 군중 사이를 천천히 빠져나왔지요. 발걸음은 느렸지만 눈빛은 이미 다음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밤 할 일이 많았지요. 박서방의 행방을 추적하는 일, 조기준의 움직임을 살피는 일, 그리고 서연이 보관하고 있다는 문서의 위치를 확인하는 일. 명우는 어귀를 빠져나오며 가슴 속에서 불씨 하나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꺼지지 않고 15해를 버텨온 불씨가 이제 불꽃이 되려 하고 있었지요. 그날 저녁 나절의 일이었습니다. 명운이 고을 외곽의 좁은 골목을 지나가다 소란스러운 소리를 들었지요. 골목 어귀에서 조기준의 하인 2명이 14살쯤 되어 보이는 사내 아이를 담장에 몰아붙이고 있었습니다. 하인의 손이 아이의 옷깃을 잡고 있었지만 아이는 조금도 주눅 들지 않고 두 눈을 부릅뜨며 맞서고 있었지요. 이 녀석 감히 조 도련님 댁 앞에서 돌을 던져 어디 맞아볼 테냐. 하인이 위협하며 팔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러자 아이가 조금도 물러서지 않고 소리쳤지요. 내가 왜 맞아야 하오? 먼저 나를 걷어찬 것은 당신들이지 않소. 목소리가 아직 굵어지기 전의 소년 목소리였지만 그 안에서 무언가가 부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분노였지요. 명운이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그 자리로 걸어갔지요. 무슨 일이오? 낮게 물었습니다. 하인들이 고개를 돌렸고 무언가 말을 하려다가 명운의 눈빛과 마주치자 멈추었지요. 삿갓 아래로 드러나는 눈이 조용하면서도 묵직한 무게를 담고 있었습니다. 하인들은 아이의 옷깃을 놓고 투덜거리며 자리를 떴지요. 아이가 옷깃을 여미며 명운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짧고 담백한 인사였지요. 명운이 아이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관아 마당에서 끌려 나왔던 아이였습니다. 서연의 아이, 진영이었지요. 가까이서 보니 아이의 생김새가 눈에 박혔습니다. 넓은 이마, 도톰한 입술, 그리고 화가 났을 때 미간을 잡아당기듯 찌푸리는 버릇이 있었지요. 명우는 자신도 모르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어린 시절 거울 앞에서 수도 없이 보아온 얼굴이었습니다. 젊은 날 억울한 일이 생길 때마다 스스로도 느꼈던 그 미간의 주름이
아이의 얼굴에 고스란히 새겨져 있었지요. 이름이 무엇이냐? 명훈이 물었습니다. 아이가 또렷하게 대답했지요. 진영이라 합니다. 명훈이 무릎을 살짝 굽혀 아이의 눈높이에 시선을 맞추었습니다. 어머니가 관아에 계시지. 아이의 눈에 무언가가 스쳤지요. 두려움도 슬픔도 아닌 꾹 눌러 담아온 것들이었습니다. 오늘 저녁에 주먹밥을 가져다 드릴 겁니다. 진영이 말했습니다. 마치 그것이 지극히 당연한 일인 듯 조금도 흔들림 없이 말하는 아이의 얼굴을 보며 명훈은 가슴 한편이 무겁게 내려앉는 것을 느꼈지요. 14해를 어미와 단둘이 이 척박한 세상에서 이렇게 자라난 아이였습니다. 명훈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아이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몇 발자국 걸은 뒤 멈추어 서서 진영이 걸어가는 방향을 한 번 더 눈으로 쫓았지요. 내 아이로구나. 확인이 필요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명훈은 이미 알고 있었지요. 알고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었습니다. 저녁이 짙어갈 무렵 진영은 주먹밥 2개를 천에 단단히 싸서 품에 꼭 안고 옥사 쪽으로 향했습니다. 옥졸이 눈살을 찌푸리다가도 아이의 애처로운 얼굴에 못 이겨 문을 열어주는 것이 며칠째 계속되는 일이었지요. 진영은 익숙한 걸음으로 그 길을 걸어 창살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서연이 창살 너머에서 아들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어디 다친 곳은 없는지, 밥은 먹었는지. 서연이 가장 먼저 챙기는 것이 늘 그것이었지요. 진영의 두 뺨이 여전히 팽팽하고 눈빛이 맑은 것을 확인한 뒤에야 서연은 작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진영이 창살 사이로 주먹밥을 밀어넣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서연이 주먹밥을 받아들며 고개를 기울였지요. 이상한 일? 예. 골목에서 조기준 대 가인들한테 붙들렸는데 낯선 아저씨가 걸어와서 그냥 하인들을 쫓아버렸어요. 서연이 주먹밥을 내려놓았습니다. 어떤 분이셨느냐? 서연의 목소리가 자신도 모르게 조금 낮아졌지요. 진영이 잠시 생각하는 듯 눈을 가늘게 모았습니다. 삿갓을 깊이 쓰고 계셨어요. 말씀이 많지 않으셨는데 눈빛이 묘했습니다. 무겁고 조용한데 그 앞에 서 있으면 왠지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런 눈빛이었어요.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를 찾는 듯 아이가 잠깐 입술을 달싹였지요. 그리고 뭔가 못마땅하셨는지 미간을 이렇게. 진영이 자기 미간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신용을 해 보였습니다. 서연의 손이 그 자리에서 멈추었습니다. 가슴 안쪽 어딘가에서 무언가가 짧고 날카롭게 흔들렸지요. 삿갓. 말보다 눈빛이 먼저인 사람. 미간을 잡아당기는 그 찌푸림.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속으로 힘껏. 그럴 리 없었습니다. 15해 전 명훈이 산을 넘어 사라진 뒤로 아무 소식이 없었지요. 처음 몇 해는 살아있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반드시 돌아올 것이라 믿었지요. 그러나 해가 거듭될수록 그 믿음은 조금씩 닳아갔습니다. 역적으로 몰린 사람이 그 세월을 살아남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지요. 포졸들에게 잡혔거나 산속 어딘가에서 쓰러졌거나. 서연은 어느 해 겨울부터인가 명훈이 이 세상에 없을 것이라는 쪽으로 마음을 굳혀버렸습니다. 그렇게 생각해야만 버틸 수 있었으니까요. 기다림에는 끝이 있어야 살아갈 수 있는 법이었지요. 그런데 지금 이 아이가 무엇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까? 서연은 스스로를 나무랐습니다. 세상에 그런 눈빛을 가진 사람이 한둘이 아닐 것이었지요. 미간을 찌푸리는 버릇이 어디 명훈 한 사람만의 것이겠습니까? 15해를 그리워하다 보면 스치는 낯선 얼굴에서도 그 사람을 찾게 되는 것이지요. 서연은 그런 식으로 수없이 마음을 다쳐왔습니다. 장터에서 비슷한 걸음걸이를 보거나 어둠 속에서 닮은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그래서 더 이상 쉽게 기대하지 않기로 한 것이었지요. 죽은 사람을 산 사람으로 착각하는 것만큼 잔인한 일은 없었으니까요. 어머니, 왜 그러세요? 진영의 목소리가 서연의 귀에 들렸습니다. 서연은 억지로 표정을 가다듬으며 고개를 저었지요. 아무것도 아니다. 어서 많이 먹어라. 조용히 말하며 주먹밥을 다시 집어 창살 넘어 진영에게 건네었습니다. 진영이 돌아간 뒤에도 서연은 오래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억누를수록 자꾸만 떠오르는 것이 있었지요. 미간의 주름, 마음이 따뜻해지는 눈빛. 아이가 그 눈빛을 묘사할 때 썼던 말들이 머릿속에서 가시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두 손으로 창살을 꽉 잡았습니다. 차가운 쇠의 감촉이 손바닥에 박혔지요. 아니야. 죽은 사람이야. 이미 오래전에. 그렇게 마음을 굳혀두지 않으면 또 무너질 것이었습니다. 기대했다가 아닌 것을 확인하는 고통을 서연은 이제 감당할 자신이 없었지요. 옥사 안으로 찬바람이 한 줄기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서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눈꺼풀 안쪽이 뜨거웠지요. 결국 한 방울이 소리 없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서연은 그것을 손등으로 재빨리 닦아냈지요. 진영은 이미 가고 없었지만 그래도 누군가에게 들킬 것 같았습니다. 관아 마당에 소동이 가라앉고 고을에 밤이 내려앉았습니다. 저작거리의 불빛이 하나씩 꺼져가는 시각, 명우는 주막방 안에서 홀로 앉아 작은 등잔 하나를 앞에 두고 있었지요. 상 위에는 이 고을에서 수집한 문서들이 낮은 목소리로 펼쳐져 있었습니다. 조참판이 이 고을 수령을 소나기에 넣고 농간을 부려온 기록들, 세금을 부풀려 백성의 것을 빼앗은 장부들, 뇌물이 오간 흔적들, 15해를 발로 뛰어 모은 것들이었지요. 그러나 명운의 눈이 오래 머문 것은 그 장부들이 아니었습니다. 박서방이라는 이름 석자였지요. 15해 전 조참판의 모함 현장을 직접 목격한 하급 관리. 그가 죽기 전 양심의 가책을 이기지 못하고 서연에게 진술 문서를 건넸다는 것을 명우는 뒤늦게 파악했습니다. 그 문서야말로 15해 전 사건의 진실을 고스란히 담은 것이었지요. 명운이 그동안 수집한 현재의 비리 장부와 그 문서가 합쳐지면 조참판을 과거와 현재 두 방향에서 동시에 끌어내릴 수 있었습니다. 명우는 며칠 전부터 박서방의 행방을 은밀히 추적해왔습니다. 이미 세상을 떠난 박서방 대신 살아있는 동생을 수소문했지요. 수소문 끝에 고을 외곽의 허름한 초가에서 박서방의 동생을 찾아냈습니다. 명운의 밀정이 낮에 먼저 접촉했고 밤이 깊어 인적이 끊길 무렵 명운이 직접 찾아갔지요. 박서방의 동생은 소문보다 훨씬 초라한 몰골이었습니다. 술독에 빠져 살아온 세월이 얼굴 곳곳에 새겨져 있었지요. 명운이 은전 몇 잎을 상 위에 올려놓자 동생이 눈을 가늘게 뜨며 말문을 열었습니다. 형이 죽기 전에 저한테도 말을 했지요. 서연 낭자한테 뭔가를 건넸다고. 형은 평생 그 일을 가슴에 묻고 살다가 죽는 마당에 그냥 가는 것이 두려웠던 모양이요. 한마디 한마디가 낮고 어눌했지만 명운의 귀에는 또렷하게 박혔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명운은 한 가지를 더 확인했습니다. 조기준이 서연을 잡아들인 것이 조참판의 지시가 아니라 아들의 독단이라는 사실이었지요. 명운의 밀정이 관아 안쪽에서 흘러나온 날을 전해왔습니다. 조참판은 진술 문서의 존재 자체를 아직 알지 못했고 아들이 제멋대로 일을 벌인 것에 크게 노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명운의 눈빛이 가늘어졌습니다. 그 균열,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생긴 금. 그것이 명운에게는 쐐기를 박을 자리였지요. 조참판은 철저하게 계산하는 자였습니다. 아들의 경솔한 행동이 문서의 존재를 드러내어 도리어 화를 자초할까봐 두려울 것이었지요. 그 두려움이 조참판의 다음 행동을 결정할 것이었습니다. 명운은 주막으로 돌아와
다시 등잔 앞에 앉았습니다. 장부를 접어 품 안에 단단히 넣고 눈을 감았지요. 머릿속에서 두 가지가 맞물렸습니다. 명운이 15태 동안 수집한 조참판의 현재 비리 장부, 그리고 서연이 품어온 15태 전의 진술 문서. 이 둘을 한꺼번에 손에 쥐는 것이 전부였지요. 그 두 가지가 합쳐지는 순간 조참판은 과거도 현재도 모두 잃게 됩니다. 명운은 눈을 뜨고 등잔부를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타오르는 작은 불꽃이 어둠을 밀어내고 있었지요. 이제 다음 수순은 하나였습니다. 서연을 직접 만나야 했지요. 밤이 삼경을 넘어설 무렵이었습니다. 고을 전체가 고요히 잠든 시각, 명운은 삿갓 대신 검은 포이를 머리까지 둘러쓰고 옥사 쪽으로 발길을 옮겼지요. 담장 그림자를 따라 움직이는 걸음이 소리 하나 없었습니다. 옥사 앞에는 옥졸 하나가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꾸벅꾸벅 졸고 있었지요. 명운이 가볍게 기침 소리를 내자 옥졸이 눈을 번쩍 떴습니다. 명운이 소매 안에서 은전 한 잎을 꺼내 옥졸의 손에 쥐어주며 낮게 말했지요. 잠시 자리를 비켜주시오. 옥졸은 은전의 무게를 손바닥으로 가늠하더니 모르는 척 기지개를 켜며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명운이 창살 앞에 섰습니다. 옥사 안은 어둡고 냉기가 깔려 있었지요. 창살 너머에 웅크린 형체가 보였습니다. 서연이었습니다. 두 무릎을 감싸 안은 채 눈을 감고 있었는데 명운의 발소리에 눈꺼풀이 느리게 올라갔지요. 처음에 서연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15해라는 세월이 사람을 이렇게도 바꾸어 놓는구나 싶었지요. 허나 서연의 눈이 창살 밖 사내의 걸음걸이를 포착하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창살 앞에 서며 가볍게 미간을 찌푸리는 그 버릇. 말을 꺼내기 전 잠깐 호흡을 가다듬는 그 습관. 서연의 심장이 설명보다 먼저 반응했지요. 가슴 안쪽에서 무언가가 세차게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창살을 사이에 두고 서로를 바라보았지요. 말이 필요 없었는지, 말이 나오지 않았는지, 그 구분조차 무의미한 침묵이었습니다. 먼저 움직인 것은 명운이었지요. 품 안 깊숙한 곳에서 낡은 천 조각을 꺼냈습니다. 천을 펼치자 은빛이 희미하게 빛났지요. 세월에 바래고 끝이 부러진 은비녀 반쪽이었습니다. 명운이 그것을 창살 사이로 천천히 밀어 넣었습니다. 서연의 두 눈이 흔들렸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가슴 안쪽을 더듬었지요. 오래된 천 조각 속에서 서연의 목 또한 나왔습니다. 두 조각의 은비녀가 창살 사이에서 맞붙었습니다. 딱 소리조차 나지 않았지만 두 사람 모두 그 감촉을 손끝으로 느꼈지요. 명운이 창살에 손을 얹고 낮게 물었습니다. 기다렸소.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하려다 목이 막혔는지 고개를 한번 끄덕이는 것으로 대신했지요.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소리도 없이 조용히. 명운이 시선을 잠시 옥사 구석으로 옮겼습니다. 어둠 속에 웅크린 작은 형체가 있었지요. 낮에 주먹밥 면회를 왔다가 숨어든 진영이었습니다. 아이는 숨을 죽이고 벽에 몸을 붙이고 있었지만 두 눈만큼은 또렷이 뜨고 있었지요. 명운은 아이가 거기 있음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옥조를 내보내기 전 그 형체를 이미 확인해 두었던 것이었지요. 명운이 서연에게 조용히 내일의 계획을 전했습니다. 어사 출두 시각 역졸들의 배치, 관아 마당에서 벌어질 일의 순서를 낮은 목소리로 차근차근 말했지요. 그리고 끝에 덧붙였습니다. 박서방의 진술 문서가 필요하오. 지금 이 자리에서 진영에게 넘겨줄 수 있겠소. 서연이 잠시 명운의 눈을 바라보다가 품 안쪽 깊은 곳에서 접힌 문서를 꺼냈습니다. 15해를 몸으로 지켜온 것이었지요. 손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망설임은 없었습니다. 문서가 창살 사이로 넘어갔습니다.
구석에서 숨죽이고 있던 진영이 소리 없이 기어와 두 손으로 받아 가슴 안에 단단히 품었지요. 명운이 그제야 진영 쪽을 향해 고개를 천천히 돌렸습니다. 아이의 눈과 눈이 마주쳤지요. 명운이 낮고 조용하게 물었습니다. 진영이가 내 아이지요?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이 없었지요. 말이 필요한 순간이 아니었습니다. 명운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떨어졌습니다. 15해 동안 수없이 많은 것들을 버티고 참아온 사내가 처음으로 흘리는 눈물이었지요. 창살 안과 밖에서 세 사람이 말없이 그 밤을 함께 마주했습니다. 옥사 안의 냉기도 흙바닥의 차가움도 그 순간만큼은 조금 멀어지는 것 같았지요. 한참 후에야 명운이 입을 열었습니다. 침묵이 너무 오래 이어지면 새벽이 올 것이었지요. 그 전에 해야 할 말이 있었습니다. 서연.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가 낮고 조심스러웠지요. 15해 만에 입 밖에 내는 이름이었습니다. 서연이 눈물을 닦지도 않은 채 고개를 들어 명운을 바라보았지요. 명운이 창살 사이로 손을 뻗었습니다. 서연의 손이 거기 있었지요. 포승줄에 묶이고 차가운 옥사 바닥에서 며칠을 버텨온 손이었습니다. 손마디가 갈라지고 손바닥이 거칠어져 있었지요. 명운은 그 손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창살이 사이에 있어 완전히 잡을 수는 없었지만 손가락 끝이 닿았지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내일 정오가 지나기 전에 모든 것을 끝내겠소. 명운이 서연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흔들림이 없는 눈빛이었지요. 15해 동안 단 하나의 목표를 향해 살아온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나를 믿고 견뎌주시오. 서연이 창살을 짚은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하지만 그 손의 힘이 대답이었습니다. 믿는다고 기다린다고 15해를 기다렸으니 하루쯤은 얼마든지 더 기다릴 수 있다고. 말로 하지 않아도 명운에게 닿는 것들이었지요. 옥사 구석에서 진영은 여전히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문서를 가슴에 품은 채 두 팔로 꼭 안고 눈을 감지 않고 있었지요. 창살 너머에서 아버지라고 불린 사내의 목소리가 귓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낮고 무거운 목소리. 서연의 손을 잡는 손의 생김새. 윤빛. 미간에 새겨진 주름. 진영은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아비의 얼굴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비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았지요. 다만 어쩌다 한 번씩 깊은 밤 진영이 잠든 줄 알고 나직이 중얼거리는 소리를 들은 것이 전부였습니다. 명운이라는 이름. 그 이름을 품고 살아온 어머니의 긴 밤들. 그 이름의 사내가 지금 창살 밖에 서 있었습니다. 진영은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을 느꼈지요. 두려움인지 설렘인지 알 수 없는 처음 겪어보는 감각이었습니다. 아이는 입술을 꾹 가물고 그것을 삼켰습니다. 지금은 아직 그것을 꺼낼 때가 아니었지요. 내일 정오. 그때까지 이 문서를 지키는 것이 진영이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명운이 창살에서 손을 거두었습니다. 몸을 일으키며 주변을 한번 살폈지요. 새벽이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더 오래 머물면 옥졸의 교대 시간과 맞부딪힐 수 있었지요. 명운이 한 발 물러서며 마지막으로 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연도 명운을 바라보았지요. 창살과 어둠 사이로 15해의 세월이 두 사람 사이에 고요히 흘렀습니다. 아직 하고 싶은 말이 수도 없이 많았지만 그것은 내일 이후의 것이었지요. 명운이 조용히 몸을 돌려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서연은 한동안 명운이 사라진 방향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무릎을 끌어안았지요. 가슴 안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꺼질 것 같으면서도 꺼지지 않던 불씨가 오늘 밤 다시 살아난 것이었지요. 서연은 눈을 감고 그 온기를 느꼈습니다. 구석의 진영도
이윽고 눈을 감았지요. 차가운 옥사 안에서 밤이 천천히 깊어갔습니다. 동이 트기 전이었습니다. 관아 깊숙한 내실에서 조기준이 아버지 조참판 앞에 무릎을 꿇었지요. 촛불 2개가 탁자 위에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조참판은 사랑채 탁자 뒤에 앉아 눈을 반쯤 내리깐 채 아들을 바라보고 있었지요. 말 한마디 없이 바라보는 그 시선이 큰 소리로 꾸짖는 것보다 훨씬 무거운 압박이었습니다. 조기준은 자초지종을 털어놓았습니다. 박서방의 동생에게서 들은 말, 서연을 잡아들인 이유, 문서를 빼앗으려 했던 계획까지 모두 말했지요. 말이 이어질수록 조참판의 눈빛이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처음의 냉랭함이 점차 무언가 다른 것으로 바뀌어가고 있었지요. 박서방이 문서를 서연에게 남겼다고 조참판의 목소리는 잔잔했습니다. 하지만 그 잔잔함 아래에서 단단한 것이 움직이고 있었지요. 조기준이 고개를 끄덕이자 조참판은 천천히 손을 들어 촛불의 불꽃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침묵이 방 안을 꽉 채웠지요. 이놈. 조참판이 낮게 말했습니다. 화를 내지 않았지요. 오히려 그 낮음이 더 무서웠습니다. 네가 제멋대로 움직여 문서의 존재를 소문으로 퍼뜨렸겠구나. 조용히 처리할 것을 시끄럽게 만들어 놓았어. 조기준이 이 말을 바닥에 찌으며 사죄했지만 조참판은 시선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조참판이 자리에서 일어났지요. 방 안을 천천히 걸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그 문서가 세상에 나오는 순간 15해 전의 일이 모두 뒤집힌다는 것을 조참판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지요. 박서방은 그 자리에 있었던 자였습니다. 그가 적어 남긴 것이라면 법정에서도 반박하기 어려운 증언이 될 수 있었지요. 서연을 살려둘 수 없다. 조참판이 멈추어 서며 말했습니다. 담담하고 간결했지요. 정오에 공개 처형하여라. 조기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버지, 그것은 너무 서두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의 눈이 지금 더 큰 눈이 무섭냐, 나중에 그 문서가 돌아다니는 것이 더 무섭냐. 조참판의 말에 조기준이 입을 닫았지요. 처형 명령이 관아 안에서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날이 밝자마자 관아 마당에 북이 울리고 고을 곳곳에 방이 붙었지요. 서연의 죄목으로는 비단 도둑질과 관아 문서를 불법으로 취득한 죄가 더 씌워졌습니다. 말이 되지 않는 죄목이었지만 권력 앞에서 말이 되지 않아도 통하는 것들이 있었지요. 고을 백성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일었습니다. 옳지 않다는 것을 모두 알았지요. 그러나 아는 것과 나서는 것 사이에는 넓고 깊은 강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강 이쪽에서 발만 동동 구르며 바라보았지요. 장터 한편 어미의 손을 잡고 선 아이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미가 아이의 얼굴을 손으로 가렸지요. 소식은 명운에게도 빠르게 닿았습니다. 주막에서 새벽 동향을 살피던 밀정이 헐레벌떡 달려와 처형 선언 소식을 전했지요. 명운은 그 말을 듣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계획보다 하루가 앞당겨진 것이었지요. 어사 출두를 위해 준비해 둔 역졸들의 배치를 다시 조정해야 했습니다. 시각을 맞추는 것이 이제 모든 것을 결정했지요. 서연의 목숨이 거기에 달려 있었습니다. 밀정의 보고를 들은 명우는 즉시 몸을 일으켰습니다. 방 안에 펼쳐두었던 문서들을 단번에 거두어 품에 넣고 문을 열어 마당으로 나섰지요. 새벽 공기가 서리발처럼 차가웠습니다. 역졸들은 고을 외곽의 빈 창고 2곳에 나뉘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명운이 하루 전 저녁부터 은밀하게 배치해 둔 것이었지요. 명운은 2곳을 직접 돌며 역졸 책임자들에게 변경된 시각을 전달했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명확했지요. 정오 이전 망나니에 칼이 들어올리는 순간을 기준으로 그 직전에 관아 마당에 당도해야 했습니다. 단 한 발자국의 오차도 허용할 수 없었지요. 역졸들이 알겠다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긴 시간 명운을 따라 여러 고을을 누벼온 자들이었지요.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명운이 눈짓 하나로 움직이면 그들도 눈짓 하나로 답하는 사이였지요. 문제는 시간이었습니다. 관아 마당에서 처형 준비가 이루어지는데 얼마나 걸리는가? 망나니를 부르는 시각이 언제인가? 그것을 실시간으로 파악해야 했지요. 명운은 밀정셋을 각각 다른 자리에 배치했습니다. 관아 담장 너머 잡목이 우거진 곳, 저작거리 주막의 2층 창가, 그리고 관아 마당이 훤히 내려다 보이는 언덕 위 소나무 뒤. 셋 중 하나라도 신호를 놓치면 안 되었지요. 명운이 배치를 마치고 돌아와 홀로 잠시 서 있었습니다. 바람이 낮게 불었지요. 하늘은 아직 밝지 않았고 저 멀리 관아 쪽에서 간간히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명운은 그 소리를 들으며 숨을 고르게 가다듬었지요. 지금 이 순간 흔들리면 안 되었습니다. 15해를 벼려온 것이 오늘 하루에 걸려 있었지요. 해가 뜨고 저작거리의 사람들이 하나씩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관아에 방이 붙었다는 소문이 번지면서 고을 안이 술렁였지요. 장사를 접고 관아 쪽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이들이 보였습니다. 처형을 보러 가는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든 막아보려는 것인지 그 발걸음들의 속내는 저마다 달랐지요. 진영이 어디에 있는지가 명운의 마음 한켠에 걸렸습니다. 옥사에서 문서를 넘겨받은 후 아이가 안전하게 숨어 있어야 했지요. 밀정 하나에게 진영의 동태를 살피게 했습니다. 잠시 후 보고가 들어왔지요. 진영이 장터 귀퉁이 창고 안에 숨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문서를 가슴에 품고 꼼짝도 않은 채로요. 명호는 그 말에 짧게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그 아이라면 믿을 수 있었지요. 오전이 깊어갔습니다. 해가 중천을 향해 올라갈수록 명훈의 가슴 안에서 무언가가 조여왔지요.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오래된 기다림이 끝을 앞에 두고 숨을 고르는 그런 감각이었지요. 명훈은 삿갓 아래로 관아 마당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망나니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군중이 술렁였지요. 명훈이 품속에 손을 넣어 마패를 확인했습니다. 차갑고 단단한 금속의 감촉이 손바닥에 닿았지요. 밀정 하나가 멀리서 신호를 보냈습니다. 망나니가 칼을 들어 올리기 시작했지요. 명훈이 발을 내디뎠습니다. 이제였지요. 망나니의 칼이 번쩍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서연이 눈을 감았지요. 군중의 숨소리가 한꺼번에 멎는 것 같았습니다. 관아 마당 위로 팽팽한 정적이 내려앉았지요. 바람도 잠시 숨을 죽인 듯 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멈춰라. 우렁찬 목소리가 마당을 가르며 터져 나왔습니다. 군중이 일제히 소리가 난 쪽으로 고개를 돌렸지요. 관아 마당 입구 쪽에서 사내 하나가 걸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쓰고 있던 삿갓을 벗어 땅에 내던지며 걸음을 멈추지 않았지요. 그 손에 번쩍이는 것이 들려 있었습니다. 암행어사 출두야. 마패가 하늘 높이 치켜 올려졌습니다. 명훈의 목소리가 관아 담장을 타고 퍼져나갔지요. 동시에 관아 사방에서 역졸들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담장을 넘고 문을 박차고 일사불란하게 마당 안으로 들이닥쳤지요. 그 수가 삽시간에 마당을 채웠습니다. 망나니가 칼을 떨어뜨렸습니다. 관아 수령이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다가 무릎이 풀려 다시 주저앉았지요. 조기준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습니다. 조참파는 내실 창문 너머에서 그 광경을 바라보며 굳게 닫힌 표정 아래 무언가를 빠르게 계산하고 있었지요. 군중이 술렁였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일인지 몰라 두리번거리다가 마패를 치켜든 사내의 목소리와 쏟아져 들어오는 역졸들의 수를 보고 서서히 사태를 파악했지요. 여기저기서 안도의 탄성이 새어나왔습니다. 어떤 이는 손을 꽉 맞잡았고 어떤 이는 눈물을 닦았지요. 명훈이 성큼성큼 마당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역졸들이 양옆에서 호위하듯 따랐지요. 명운의 눈이 서연에게 먼저 닿았습니다. 눈을 감은 채 여전히 무릎을 꿇고 있는 서연. 명운이 빠른 걸음으로 다가가 역졸 하나에게 눈짓을 보냈지요. 역졸이 서연의 포승줄을 단숨에 끊었습니다. 서연이 눈을 떴습니다. 칼이 내려오기를 기다리던 눈이 느닷없이 쏟아지는 빛과 소란 속에서 천천히 초점을 맞추었지요. 명운이 눈앞에 서 있었습니다. 낮의 햇빛 아래에서 삿갓 없이 드러난 얼굴이었지요. 15해가 새겨진 얼굴이었지만 서연은 단번에 알아보았습니다.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알아보지 못할 리 없었지요. 명운이 서연을 향해 눈짓 하나를 보냈습니다. 말 대신이었지요. 괜찮소, 이제 다 됐소. 그 눈짓에 서연의 눈이 다시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두려움이 아닌 다른 것이 차올랐지요. 서연은 이를 악물고 그것을 참았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요. 명운이 몸을 돌려 관아 수령을 향해 섰습니다. 역졸들이 수령의 좌우를 막아섰지요. 명운이 마패를 천천히 내리며 입을 열었습니다. 이 고을의 수령은 들으라. 암행어사의 명으로 이 자리에서 모든 직무를 정지하고 조사를 받을 것이요. 수령이 고개를 조아렸지요. 손이 떨렸습니다. 조기준이 군중 사이로 슬쩍 발을 빼려 했습니다. 명운의 눈이 그것을 놓치지 않았지요. 조기준은 그 자리에 서시오. 명운의 목소리가 낮고 또렷하게 마당을 가로질렀습니다. 조기준이 발걸음을 멈추었지요. 역졸 둘이 순식간에 그의 좌우를 막아섰습니다. 마당 안이 아수라장이었지만 명운은 그 한가운데에서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상황을 하나씩 확인하며 다음 수순을 짚어가고 있었지요. 서연이 안전하다. 역졸들이 배치를 완료했다. 조기준이 잡혔다. 이제 남은 것은 조참판이었습니다. 명운의 눈이 내실 쪽 창문을 향했지요. 그곳에서 조참판이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명운은 알고 있었습니다. 15해. 그 세월의 끝이 바로 저기 있었지요. 명운이 역졸 하나에게 낮게 말했습니다. 조참판을 내실에서 이리 나오게 하라. 역졸이 알겠다는 눈빛을 보내며 내실 쪽으로 향했지요. 마당 안 군중이 숨을 죽이고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봄이 오기 전 마지막 추위가 관아 마당에 낮게 깔려 있었지만 군중 사이에서 무언가 따뜻한 것이 조금씩 피어오르고 있었지요. 조참판이 내실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스스로 걸어 나왔지요. 역졸에게 끌려 나오는 꼴은 보이지 않겠다는 자존심이었는지 아니면 마지막까지 상황을 통제하려는 계산이었는지 그것은 알 수 없었습니다. 관복을 흐트러짐 없이 갖추어 입은 채 조참판은 천천히 마당 한가운데로 걸어 나와 명운의 맞은편에 섰지요. 두 사람이 마주 보았습니다. 조참판의 눈이 명운의 얼굴 위를 천천히 훑었지요. 잠시 후 조참판의 눈썹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인식이 이루어지는 순간이었지요. 명운의 얼굴에 15해가 더 씌워지고 그 아래 젊은 날의 얼굴이 겹쳐졌습니다. 이명운. 조참판이 낮게 말했습니다. 놀람이 있었지만 그것을 내색하지 않으려는 노력이 역력했지요. 죽은 줄 알았더니 살아 있었구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허나 그 담담함이 억지로 눌러 만든 것임을 명운은 알았지요. 명운이 품에서 장부를 꺼냈습니다. 두툼하게 묶인 문서였지요. 조참판은 들으시오. 명운의 목소리가 마당 전체에 낮고 또렷하게 울렸습니다. 이 장부에는 지난 15년간 참판께서 이 고을과 인근 5고을에서 자행한 비리의 전말이 담겨 있소. 세금을 부풀려 착복한 것, 억울한 자를 관직에서 쫓아낸 것, 관아 창고를 사유재산처럼 부린 것, 날짜와 금액과 관련자의 이름까지 낱낱이 기록되어 있으니 부인하셔도 소용없을 것이오.
역조리 장부를 받아 관아 수영의 탁자 위에 펼쳤습니다. 군중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지요. 조참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허나 이내 입꼬리를 끌어올리며 냉소를 띄었지요. 이명운. 조참판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내 장부가 아무리 두꺼워도 소용없다. 내 신분이 무엇이냐? 조참판의 목소리가 마당 안으로 깔렸지요. 역적의 자식이 위조호적으로 어사지게 올랐으니 내 놈이 들이미는 증거가 다 무슨 소용이냐. 증거보다 먼저 내 놈부터 역적으로 다시 잡아 가두겠다. 마당 안에 찬바람이 한 줄기 흘렀습니다. 군중이 술렁였지요. 역졸들이 서로 눈을 마주치며 표정을 살폈습니다. 조참판의 말이 틀린 것이 아니었으니까요. 위조호적의 문제는 명운이 가진 가장 큰 약점이었고 조참판은 그것을 정확히 짚어찔렀지요. 명운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조참판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입을 열었지요. 그 판단은 전하께서 하실 것이요. 목소리에 한 점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15태 동안 이 순간을 준비해 온 사람의 눈빛이었지요. 조참판이 다시 입을 열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군중 사이에서 사람 하나가 앞으로 나왔지요. 어린 사내아이였습니다. 사람들을 해치고 마당 한가운데로 걸어 나오는 14살짜리 아이의 두 손에 단단히 접힌 문서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진영이었지요. 마당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아이가 걸어오는 소리만이 관아 마당에 또렷이 울렸지요. 진영이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관아 마당 한가운데 명운과 조참판이 마주선 그 중간 지점까지 걸어 들어왔지요. 군중의 시선이 일제히 아이에게 쏠렸습니다. 조기준이 눈살을 찌푸리며 아이를 알아보았지요. 서연의 아들이었습니다. 진영이 명운 앞에 멈추어 섰습니다. 두 손에 든 문서를 천천히 앞으로 내밀었지요. 어머니가 15해를 지켜온 것입니다. 아이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낮고 또렷했지요. 마당 안 어느 구석에서도 그 목소리가 닿지 않은 곳이 없을 만큼 아이는 힘을 다해 말했습니다. 명운이 두 손으로 문서를 받았습니다. 잠시 그 묵직함을 손 안에서 느꼈지요. 15해 동안 서연이 몸으로 지켜온 것이었습니다. 추위와 두려움과 외로움 속에서 이 한 장의 문서가 언젠가 진실을 밝혀줄 것이라는 믿음 하나로 살아온 세월이었지요. 명운의 손이 잠깐 멈추었다가 문서를 펼쳤습니다. 박서방의 필체였습니다. 오래되어 잉크가 바랜 곳이 있었지만 글자 하나하나는 또렷하게 살아있었지요. 15해 전 조참판이 이명운을 역적으로 모함하던 그날 밤의 전말이 빠짐없이 적혀 있었습니다. 박서방이 직접 목격하고 들은 것들이었지요. 날짜와 장소, 관련자의 이름, 오간 말들까지 낱낱이. 명운이 고개를 들어 조참판을 바라보았습니다. 조참판의 얼굴이 처음으로 흔들렸지요. 그 문서가 존재한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박서방이 그것을 남겼다는 것을, 그것이 서연의 손에서 이 자리까지 닿았다는 것을. 냉정하고 치밀한 조참판의 계산 안에 없던 변수였지요. 명운이 역졸에게 문서를 건넸습니다. 장부와 함께 탁자 위에 나란히 놓이게 했지요. 이것이 15해 전의 진실이요. 명운이 조참판을 향해 말했습니다. 현재의 비리와 과거의 모함, 두 가지 모두 이 자리에 있소. 군중 안에서 웅성거림이 점점 커졌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낮은 목소리로 주고받던 것이 서로의 눈빛을 확인하며 점차 거칠어졌지요. 오랫동안 억눌려온 것들이 이 순간 한꺼번에 쏟아지려 하고 있었습니다. 진영이 명운의 곁에 서 있었습니다. 아이의 눈이 앞을 향해 고정되어 있었지요. 조참판을 바라보는 눈빛에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15해를 어머니 곁에서 자라며 이 이름 모를 두려움의 실체가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로 그 그림자 아래서 살아온 아이였지요.
이제 그 실체가 눈앞에 드러나 있었습니다. 아이는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않았지요. 명훈이 진영의 어깨에 잠깐 손을 얹었습니다. 말은 없었지요. 그러나 그 손의 무게가 아이에게 닿았습니다. 진영이 눈을 한 번 깜빡였지요. 눈가가 살짝 굴러졌지만 아이는 고개를 꼿꼿이 들고 있었습니다. 조참판이 처음으로 말문이 막혔습니다. 대응할 말을 찾고 있었지만 그것이 쉽지 않았지요. 박서방의 문서와 명훈의 비리 장부가 함께 탁자 위에 놓인 이상 말로 빠져나갈 구멍이 좁아지고 있었습니다. 역졸들이 조참판 주위를 에워쌌습니다. 명훈이 천천히 조참판 쪽으로 걸어갔지요. 마당 안 군중이 그 걸음걸이를 눈으로 쫓았습니다. 명훈의 발걸음은 느렸지만 멈추지 않았지요. 조참판을 포박하라. 명훈이 말했습니다. 역졸 2명이 앞으로 나서 조참판의 팔을 잡았습니다. 조참판이 팔을 뿌리치며 버텼지요. 이것들이 감히 목소리에 처음으로 날이 섰습니다. 담담함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지요. 그러나 역졸들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조참판의 2 팔이 등 뒤로 묶이고 포승줄이 단단히 조여졌지요. 조기준이 아버지를 향해 달려오려 했습니다. 역졸들이 그 앞을 막아섰지요. 조기준이 역졸을 향해 고함을 질렀지만 이미 판은 뒤집혀 있었습니다. 조기준 또한 양옆에서 팔이 잡혔지요. 명훈이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마당 한가운데였지요. 그 자리에서 몸을 돌려 서연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연은 포승줄이 끊어진 뒤로도 그 자리에 서 있었지요. 무릎이 후들거리는 것을 들키지 않으려는지 2 발로 땅을 단단히 밟고 서 있었습니다. 명훈이 서연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군중이 길을 텄지요. 명훈이 서연 앞에 멈추어 섰습니다. 2 사람이 마주보았지요. 낮의 햇빛 아래 서로의 얼굴이 온전히 드러났습니다. 밤의 어둠과 창살 너머가 아닌 이렇게 아무것도 가리지 않고 마주보는 것이 15해만이었지요. 명훈이 천천히 무릎을 굽혔습니다. 어사복을 입은 채로 관아 마당 한가운데서 무릎을 꿇었지요. 군중이 웅성거렸습니다. 명훈이 2 손을 뻗어 서연의 발치에 쌓인 흙먼지를 조심스럽게 털어냈습니다. 거칠어진 손이 무릎 꿇은 자세로 서연의 발 주위를 천천히 쓸었지요. 늦어서 미안하오.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마당 전체에 들릴 만한 크기가 아니었지요. 그러나 서연에게는 닿았습니다. 선명하게, 또렷하게. 15해 동안 기다려온 말이었지요.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가 이렇게 무거울 수 있다는 것을 서연은 그 순간 처음 알았습니다. 서연의 입술이 달싹였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손이 먼저 내려왔지요. 명훈의 어깨 위로 서연의 손이 가만히 얹혔습니다. 잠시 그 자리에서 멈추었지요. 2 사람 사이에 흐른 15해가 그 짧은 순간 안에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군중 속 어딘가에서 코를 훌쩍이는 소리가 났습니다. 누군가 옆 사람의 소매를 꽉 잡는 소리가 났지요. 관아 마당이 이상하리만큼 조용해졌습니다. 망나니도 역졸도 군중도 그 자리에서 말이 없었지요. 진영이 마당 한켠에서 그 광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눈이 아버지의 등과 어머니의 손을 번갈아 보았지요. 입술을 꾹 닫고 있었지만 코끝이 빨개져 있었습니다. 아이는 그것을 들키지 않으려는 듯 고개를 살짝 다른 쪽으로 돌렸지요. 그 바람에 하늘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구름 사이로 봄 햇살이 내리쬐고 있었지요. 아직 쌀쌀하지만 분명히 따뜻한 그런 빛이었습니다. 조참판이 포박된 채 관아 내실로 끌려 들어갔습니다. 역졸들이 조기준 또한 옥사 쪽으로 데려가려는 참이었지요. 명훈이 자리에서 일어나 그쪽으로 눈길을 돌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관아 마당 한편에서 갑작스러운 소란이 일었지요. 저놈이 도망친다.
군중 사이에서 외침이 터져 나왔습니다. 명운이 고개를 돌렸지요. 조기준이 역졸에 손을 뿌리치고 마당 담장 쪽으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군중이 양옆으로 갈라지며 길을 텄지요. 조기준이 담장 아래 쌓인 장작 더미를 발판 삼아 단번에 담장을 넘었습니다. 역졸들이 뒤를 쫓았지만 조기준이 넘어간 쪽은 좁은 골목으로 이어지는 방향이었지요. 명운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역졸들에게 추격을 명했지요. 그러나 조참판 포박과 관아 마당 정리에 역졸 대부분이 묶여 있었고 담장을 넘어 뒤쫓아 간 것은 2명뿐이었습니다. 고을 지리에 밝은 조기준이 좁은 골목과 뒷길을 꿰뚫고 빠져나갔다면 2명으로는 역부족이었지요. 잠시 후 역졸들이 돌아왔습니다. 숨이 차올라 있었지요. 행방이 묘연하다는 보고였습니다. 명운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조기준의 도주는 예상하지 못한 변수였지요. 조참판은 잡혔지만 그 아들이 사라진 이상 완전한 끝이 아니었습니다. 허나 지금 당장 조기준 추격에 전력을 쏟을 수는 없었습니다. 해야 할 일이 이 자리에 먼저 있었지요. 명운은 즉시 다음 수순으로 넘어갔습니다. 조참판의 비리장부와 박서방의 진술 문서를 봉인하여 한양으로 올려보내는 일이었지요. 밀봉된 문서 꾸러미가 역졸 중 가장 믿을 수 있는 자의 손에 들려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그 꾸러미를 손수받아 숙종 앞에 올린 것은 유판서였습니다. 유판서는 명운이 이 고을로 내려간 날부터 한양에서 때를 기다리고 있었지요. 문서가 올라오자 지체 없이 편전으로 향했습니다. 숙종께서 2 문서를 모두 살피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지요. 진실은 명확했습니다. 조작의 흔적이 뚜렷했고 박서방의 진술은 구체적이었지요. 왕의 밀지가 내려왔습니다. 이명운 가문의 재산과 명예를 완전히 복권하고 역적의 누명을 씻어내는 명이었지요. 15해 만이었습니다. 죽은 사람의 이름을 빌려 살아온 세월이 이 밀지 한 장으로 끝이 났지요. 고을로 소식이 내려왔을 때 명운은 관아 마당을 정리하는 중이었습니다. 유판서의 신복이 말해서 내리며 밀지를 전했지요. 명운이 그것을 2 손으로 받아들었습니다. 펼치지 않고 잠시 그대로 들고 있었지요. 손 안에서 종이가 바스락거렸습니다. 15해. 이명운이라는 이름을 되찾기까지의 시간이었지요. 명운이 천천히 밀지를 펼쳤습니다. 읽어 내려가는 눈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다 읽고 나서 접어 품에 넣었지요. 서연이 멀리서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명운이 고개를 들어 서연과 눈이 마주쳤지요. 말은 없었습니다. 서연이 눈을 한 번 감았다가 떴지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명운의 뇌리에서 조기준의 이름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사라진 자. 무너진 아비와 달리 아직 세상 어딘가를 활보하고 있을 자. 그 자가 살아있는 한 이 이야기는 아직 끝이 아니었지요. 명운의 눈빛이 고을 박산 어귀 쪽으로 향했습니다. 어딘가에서 조기준이 다음 수를 생각하고 있을 것이었지요. 명운도 그것을 생각했습니다. 복권된 명운의 저택은 오래 비어있던 탓에 곳곳이 낡아 있었습니다. 마루 한편이 내려앉고 담장 아래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 있었지요. 허나 유판서가 미리 사람을 보내어 급한 대로 손을 봐둔 터라 새 식구가 머물기에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복권 다음 날 저녁이었습니다. 명운과 진영이 처음으로 단둘이 사랑채에 마주 앉았지요. 서연은 안채에서 저녁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방 안에는 촛불 하나만 켜져 있었지요. 2 사람 사이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명운이 먼저 입을 열었지요. 나는 내 아비다. 늦게 나타나 미안하다. 말이 짧았습니다. 15해를 담기에 턱없이 짧은 말이었지요. 그러나 명운은 그 이상을 꺼낼 수가 없었습니다. 무슨 말을 더 붙여도 변명처럼 들릴 것 같았지요.
진영이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촛불이 조용히 흔들렸지요. 아이가 무릎 위에 놓인 두 손을 내려다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진영이 말했지요. 미간의 주름이 똑같다고 어머니가 늘 그랬거든요. 화가 날 때마다 그 말을 하셨습니다. 너는 아비를 꼭 닮았다고. 명훈이 아이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촛불 아래 드러나는 진영의 미간에는 지금 아무 주름도 없었지요. 화가 난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오래 참아온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원망하지 않느냐? 명훈이 물었지요. 진영이 잠시 생각하는 듯 입술을 달싹였습니다. 원망이 없다면 거짓말이지요. 아이답지 않게 담담한 대답이었습니다. 허나 어머니가 늘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억울한 사람이라고. 그 말을 믿었으니까요. 진영이 고개를 들어 명훈을 바라보았지요. 이제 오셨으니 됐습니다. 명훈이 대꾸하지 못했습니다. 목이 잠긴 것인지, 말이 막힌 것인지. 두 사람 사이에 어색하지만 따뜻한 침묵이 흘렀지요. 그 밤 늦게 역졸이 조용히 찾아와 보고를 올렸습니다. 조기준의 행방이 여전히 묘연하다는 것이었지요. 명훈이 보고를 듣고 역졸을 돌려보낸 뒤 홀로 마루에 서서 어둠 속 바깥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빛이 차갑게 굳어 있었지요. 조기준은 반드시 다시 나타날 것이었습니다. 무너진 아비와 빼앗긴 것들에 대한 분노가 그 자를 움직일 것이었지요. 문제는 언제, 어떤 방식으로 오느냐였습니다. 명훈은 마루에서 내려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촛불을 끄기 전 잠시 불꽃을 바라보았지요. 오늘 하루가 이렇게 지나갔습니다. 끝난 것들과 아직 끝나지 않은 것들이 뒤섞인 하루였지요. 이튿날 새벽이었습니다. 하늘이 채 밝기도 전 저택 후원 쪽에서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처음에는 가늘었지요. 실처럼 가는 연기 한 줄기가 담장 너머로 조용히 올라갔습니다. 허나 순식간이었습니다. 연기가 굵어지더니 이내 불길이 치솟았지요. 마른 나무가 많았던 탓에 불은 무섭게 번졌습니다. 바람이 불길을 부추겼지요. 진영이 잠에서 먼저 깨었습니다. 타는 냄새가 코를 찌르는 것을 느끼고 벌떡 일어났지요. 방문을 열자 마당 쪽에서 열기가 밀려왔습니다. 담장 너머 후원 쪽 하늘이 벌겋게 물들어 있었지요. 진영이 있는 힘껏 고함을 질렀습니다. 불이야, 불이야. 고함 소리에 경비를 서던 역졸이 달려 나왔습니다. 저택 안이 순식간에 소란해졌지요. 진영이 마당으로 뛰쳐나오며 안채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불길은 이미 행랑채와 안채 사이 담장을 넘어 번지고 있었지요. 안채 처마 끝이 붉게 달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진영이 안채 쪽으로 달려갔지요. 그러나 안채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안에서 잠긴 것이 아니었지요. 바깥에서 굵은 나무 빗장이 걸려 있었습니다. 안에서는 절대 열 수 없는 방식이었지요. 진영이 문을 두드리며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대답하세요. 안에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더 두려웠지요. 진영이 두 손으로 빗장을 잡아당겼지만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역졸이 달려와 함께 문에 몸을 던졌지요. 빗장이 굵고 단단해 쉽게 열리지 않았습니다. 불길이 처마 위에서 탁탁 소리를 내며 기세를 올렸지요. 열기가 얼굴을 달구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담장 위에서 사내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지요. 저택 바깥 담장 위에 올라선 조기준이었습니다. 사흘간 어딘가에 숨어 있었던 자였지요. 낯빛이 창백하고 수염이 덥수룩하게 자라 있었습니다. 두 눈에는 핏발이 선 채로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었지요. 그 눈 안에 든 것이 무엇인지 진영은 한눈에 알았습니다. 이성이 반쯤 나간 사람의 눈빛이었지요. 이명훈은 어디 있느냐?
조기준의 목소리가 쉬고 갈라져 있었습니다. 새벽 공기를 가르며 저택 안으로 울려 퍼졌지요. 내 놈 때문에 아버지가 잡혔다. 내 놈이 가장 아끼는 것을 빼앗아야겠다. 진영이 담장 위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분노가 치밀었지만 몸을 함부로 움직일 수 없었지요. 어머니가 안채 안에 있었습니다. 지금 당장 저 문을 열어야 했지요. 진영이 역조를 보며 외쳤습니다. 문을 열어라, 빨리. 역졸이 다시 문에 온몸을 부딪혔습니다. 나무가 뒤틀리는 소리가 났지요. 조기준은 이미 전날 밤부터 움직였습니다. 저택 내부를 손바닥처럼 꿰뚫고 있는 옛 하인을 앞잡이로 삼아 어둠을 이용했지요. 조 참판이 부리던 하인 중 하나였는데 세상이 뒤집힌 뒤로 갈 곳을 잃고 조기준에게 붙은 자였습니다. 그 하인이 저택 후원으로 몰래 들어가는 새끼를 알고 있었지요. 역졸 대부분이 관아에 묶여 있었고 저택의 경비가 부족하다는 것도 이미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조기준은 새벽이 오기 전 안채에 침입해 서연을 기둥에 묶고 문에 빗장을 걸었지요. 그리고 후원의 불을 질렀습니다. 치밀한 계획이었지요. 분노로 이성을 잃은 자가 만들었다고 보기에는 너무나 차갑고 냉정한 계획이었습니다. 명운이 역졸의 고함 소리에 잠에서 깨어 사랑채 문을 박차고 나왔습니다. 마당으로 뛰어나오는 순간 상황이 한눈에 들어왔지요. 안채 처마의 불길, 빗장 걸린 문 앞에서 버둥거리는 진영과 역졸, 그리고 담장 위의 조기준. 명운이 두 눈으로 그 전부를 훑은데 한순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명운이 단숨에 달려가 역졸과 함께 빗장에 어깨를 부딪혔습니다. 한 번, 두 번. 뒤틀린 나무가 비명을 지르더니 세 번째의 빗장이 부러지며 문이 열렸지요. 안채 안으로 연기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명운이 눈을 가늘게 뜨고 안으로 뛰어 들어갔지요. 서연은 안채 한가운데 기둥에 묶인 채였습니다. 포승줄이 기둥을 두 번 담고 단단히 묶여 있었지요. 연기를 마셨는지 고개가 옆으로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명운이 단숨에 달려들어 칼로 포승줄을 끊었지요. 서연이 기침을 하며 눈을 떴습니다. 명운이 서연을 안아 일으켜 밖으로 뛰어나왔지요. 신선한 공기가 들이닥쳤습니다. 서연이 크게 기침을 하며 명운의 팔을 잡았지요. 눈이 풀렸다가 초점을 잡았습니다. 명운의 얼굴을 보는 순간 서연이 입술을 달싹였지요.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명운이 서연의 등을 한 번 감쌌다가 손을 거두었지요. 괜찮소.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담장 위에서 조기준이 사라졌지요. 달아나고 있었습니다. 명운이 서연을 진영에게 맡기며 말했습니다. 어머니를 부탁한다. 진영이 두 팔로 서연을 받아 안았지요. 명운이 몸을 돌려 말에 올라탔습니다. 새벽 어둠 속으로 말이 달려나갔지요. 불길이 저택 후원을 붉게 물들이는 가운데 진영이 서연을 안고 뒤를 바라보았습니다. 멀어지는 말발굽 소리를 들으며 아이의 입술이 작게 움직였지요. 아버지. 바람이 그 말을 데려갔습니다. 산 어귀로 가는 길은 좁고 가팔랐습니다. 새벽 어둠이 아직 거치지 않아 나뭇가지가 얼굴을 스쳤지요. 명운이 말을 몰아 고갯길 입구에 당도했을 때 저 앞에 숨 가쁘게 달리는 형체가 보였습니다. 조기준이었지요. 조기준, 거기 서라. 명운의 목소리가 산잘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조기준이 뒤를 돌아보며 걸음을 늦추지 않았지요. 허나 말을 탄 명운의 속도를 발걸음으로 당해낼 수는 없었습니다. 명운이 앞질러 가 조기준의 앞을 막아섰지요. 말에서 내리며 단검을 뽑았습니다. 조기준이 멈추어 섰습니다. 거친 숨을 몰아쉬며 명운을 바라보았지요. 손에는 칼이 들려 있었습니다.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지요. 분노와 두려움이 뒤섞인 눈이었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소. 명운이 말했지요. 순순히 포박을 받으시오.
조기준이 이를 갈았습니다. 내 놈 때문에 집안이 망했다. 아버지가 잡혔다. 내가 왜 내 놈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하느냐. 소리를 지르며 칼을 휘둘렀지요. 명운이 옆으로 몸을 비켜 칼날을 피했습니다. 조기준이 다시 달려들었지요. 두 사람이 고갯길 위에서 맞붙었습니다. 조기준은 분노로 날이 선 움직임이었지만 거칠고 무계획했지요. 명운은 그 반대였습니다. 오랫동안 훈련된 몸이 침착하게 조기준의 빈틈을 찾았지요.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진영이었지요. 서연을 역졸에게 맡기고 뒤따라 달려온 것이었습니다. 조기준이 그 소리에 고개를 획 돌렸지요. 그 한순간의 틈이었습니다. 명운이 단번에 조기준의 손목을 비틀었습니다. 칼이 땅으로 떨어졌지요. 명운이 조기준을 땅에 눌러 제압했습니다. 조기준이 버둥거렸지만 이미 움직임이 봉쇄된 뒤였지요. 뒤따라온 역졸이 포승줄로 조기준을 단단히 묶었습니다. 조기준이 명운을 올려다보며 마지막으로 외쳤지요. 두고 보자. 이것으로 끝이 아니다. 명운이 그 말에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몸을 일으켜 진영 쪽으로 걸어갔지요. 진영이 가쁜 숨을 몰아쉬며 서 있었습니다. 아이의 눈이 명운을 향했지요. 명운이 아무 말 없이 아이의 어깨를 한 번 짚었습니다. 진영이 작게 고개를 끄덕였지요.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산 너머로 붉은 빛이 번지며 어둠이 물러갔지요. 조기준이 역졸들에게 끌려 산에서 내려가고 명운과 진영이 그 뒤를 따랐습니다. 이제 진정한 끝이었지요. 19챕터. 그날 저녁 세 식구는 복권된 저택으로 돌아왔습니다. 불길이 번졌던 안채 한편은 그을음이 남아 있었지만 기둥과 골격은 온전했지요. 역졸들이 급히 손을 봐두어 하룻밤을 지내기에는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진영이 몸이 성치 않은 서연을 안채로 데려갔습니다. 명운이 뒤따랐지요. 서연이 자리에 눕기를 거부하고 마루에 앉겠다 했습니다. 긴 하루를 보내고도 눕는 것보다 깨어있는 것이 더 편한 사람의 고집이었지요. 진영이 화롯불을 피워놓고 방으로 들어가려다가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그러다가 아무 말 없이 방문을 닫았지요. 눈치가 빠른 아이였습니다. 명운과 서연이 화롯불 앞에 마주 앉았습니다. 타닥타닥 소리를 내며 불이 피어올랐지요. 방 안이 천천히 따뜻해졌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한동안 침묵이 흘렀지요. 창살도 어둠도 군중도 없이 이렇게 마주 앉은 것이 15해 만이었습니다. 고생 많았소. 명운이 먼저 입을 열었지요. 서연이 화롯불을 바라보며 작게 웃었습니다. 눈가에 주름이 생기는 웃음이었지요. 고생이라고 하면 마찬가지이지 않소. 명운의 가슴 안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녹아내리는 것 같았지요. 말문이 열리자 이야기가 흘렀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짧은 문장들로 시작했지요. 명운이 도망치던 첫 해 겨울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집신이 달아발이 피투성이가 되도록 뛰었던 것, 어느 산골 빈집에서 사흘을 굶으며 버텼던 것, 유판서를 찾아가는 길에 얼어붙은 강을 건너다 발이 빠진 것을. 담담하게 말했지만 그 담담함 아래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눌려 있었는지를 서연은 알았지요. 서연도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명운이 사라진 뒤 이름을 바꾸고 친모로 처음 일을 시작하던 날의 이야기를. 처음 진영을 뱃속에 품고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혼자서 방 안에 앉아 얼마나 오래 울었는지를. 진영이 처음 걸음마를 뗀 날, 아이의 미간에서 명운의 주름을 처음 발견하고 무릎에 얼굴을 묻고 소리 없이 흐느꼈던 날을. 서연의 말이 거기에 이르렀을 때 목소리가 잠깐 갈라졌지요. 서연이 헛기침으로 그것을 눌렀습니다. 진영이 처음 글자를 쓴 날이 있었지요. 서연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아이가 붓을 쥐고 뭔가를 꾹꾹 눌러 쓰더니 내밀었어요. 어머니,
이게 아버지 이름이요? 하고 서연이 잠시 멈추었지요. 어디서 들었느냐고 물었더니 어머니가 자다가 중얼거린다고 했어요. 명운, 명운하고 서연이 화롯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그 이름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명운이 말이 없었습니다. 두 손을 무릎 위에 얹은 채 화롯불을 바라보고 있었지요. 눈이 조금 붉어졌지만 눈물이 흐르지는 않았습니다. 나는 당신이 죽은 줄 알았소. 서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고백하듯 말했지요. 어느 해 겨울부터였는지 모르겠소. 더 이상 기다림을 붙잡을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었으니까. 서연이 손을 무릎 위에서 살짝 쥐었습니다. 그래도 은비녀는 버리지 못했소. 버려야겠다고 생각한 날도 있었는데 막상 손에 쥐면 놓아지지가 않더군요. 명운이 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미안하오. 그것 말고 할 수 있는 말이 없었지요. 서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은 어젯밤에 들었소. 오늘은 다른 말을 하시오. 명운이 잠시 생각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고맙소. 서연이 눈을 들어 명운을 바라보았지요. 진영을 그렇게 키워주어서 저 아이가 관아 마당에 걸어 들어와 문서를 내밀던 것을 보았소. 15살짜리 아이가 그 자리에 발을 내딛는 것이 얼마나 무서웠겠소. 명운의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지요. 그 아이의 용기는 당신이 만든 것이요. 서연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화롯불이 타닥 소리를 내었지요. 불꽃이 한 번 크게 튀었다가 잦아들었습니다. 말이 끊기면 침묵이 채웠습니다. 침묵이 길어지면 손이 먼저 닿았지요. 명운이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포승줄에 묶이고 찬 옥사 바닥에서 며칠을 버텨온 손이었지요. 거칠어진 손마디를 명운이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서연이 손을 빼지 않았지요. 그 손을 감싼 채 두 사람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화롯불이 더 낮게 잦아들었습니다. 방 안이 조용해졌지요. 15해 동안 서로의 자리에서 버텨온 것들이 이 화롯불 앞에서 천천히 녹아내렸습니다. 더 많은 말을 해야 할 것 같았지만 이제 더 이상 말이 필요하지 않았지요. 손 안의 온기가 말보다 먼저 더 많은 것을 전하고 있었으니까요. 새벽이 가까워질 무렵 방 안 촛불이 조용히 가물거렸습니다. 화롯불도 낮게 잦아들었지요. 두 사람은 그 온기 속에서 15해를 마저 보내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며칠 새날이 풀리며 저택 후원의 매화나무에 꽃망울이 터지기 시작했지요. 하얗고 작은 꽃송이들이 가지 끝마다 맺혀 아침 햇살 아래 반짝였습니다. 그날 아침 명운이 서연의 방문 앞에 섰습니다. 손에는 두 쪽이 맞붙은 은비녀가 들려 있었지요. 15해 동안 떨어져 있던 두 반쪽을 명운이 전날 밤 정성스럽게 맞붙여 두었습니다. 은빛은 여전히 발에 있었지만 두 쪽이 하나가 된 모양은 처음 만들어진 날처럼 온전했지요. 서연이 방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봄볕이 서연의 얼굴 위에 내려앉았지요. 명운이 말없이 서연의 앞에 서서 천천히 손을 들었습니다. 서연의 머리 위로 비녀가 천천히 꽂혔지요. 처음으로 제자리를 찾은 비녀가 봄볕 아래 조용히 빛났습니다. 서연이 눈을 감았다가 떴지요. 어울리오? 명운이 물었습니다. 서연이 대답하지 않고 작게 웃었지요. 그것이 대답이었습니다. 진영이 후원 쪽에서 먼저 걸어 나오며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늦으십니까? 두 분이. 툴툴거리는 목소리였지요. 허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 있었습니다. 아이는 고개를 돌려 앞을 보며 걸었지요. 귀끝이 붉었습니다. 세 식구가 매화나무 아래를 걸었습니다. 꽃잎이 바람에 흩날려 세 사람의 어깨 위로 내려앉았지요. 명운이 발걸음을 늦추며 나무를 올려다보았습니다. 15해 전
이 나무 아래에서 서연과 헤어졌지요. 그날 밤 나무에 꽃이 피어 있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날은 꽃을 볼 겨를이 없었으니까요. 서연이 명운의 시선을 따라 나무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두 사람이 잠시 나란히 서서 매화나무를 바라보았지요. 말이 없었습니다. 필요하지 않았지요. 앞서 걷던 진영이 다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아버지는 대체 왜 그리 오래 걸리셨습니까? 짧게 내뱉고 다시 앞을 보았지요. 눈가가 살짝 붉었습니다. 명운이 그것을 보고 조용히 웃었지요. 서연도 웃었습니다. 꽃이 피 또 한 차례 흩날렸습니다. 진실은 흐려질 수 있어도 사라지지 않았지요. 15해를 버텨온 지조와 끝내 돌아온 의리, 그 사이에서 홀로 자라난 아이의 용기가 봄날의 매화처럼 피어올랐습니다. 늦게 찾아온 봄이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한 계절이었지요.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